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최근 정부의 어떤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던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정리한 그 영상 이후에 오늘 바로 또 관련된 기사가 떠서 야,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9,510가구 헬리오시티는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지어진 아파트죠. 새 아파트인데 9,510가구입니다. 상당히 하나의 단지인데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9,510가구 헬리오시티에 지금 달랑 2건, 뭐가 2건일까요? 보니까 전세 물건이 2건밖에 없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 소멸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오늘 오후에 출고가 됐습니다. 소제목을 보니까 우려가 현실로 전세 씨말라 입주 2년차 13,000가구의 전세 11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전세 물건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럴 것이라던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된 거구나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자, 지난달 3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주택임대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에서 입주 2년차를 맞은 5개 단지 12,955가구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서울에서 모든 단지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입주 2년차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들이죠. 전세가 보통 뭐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차를 맞았으면 당연히 전세 매물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입주 2년차를 맞은 5개 단지 12,955가구, 약 13,000가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펴봤는데 전세 매물이 11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남과자동에 있는 DMC 센트럴 아이파크, 이건 1,061가구 규모의 단지인데 여기는 현재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에 입주했으니까 지금이 2020년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입주했으면 이제 2년이 돼가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은 것이고, 뭐 10월에 입주가 딱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쳐도 뭐 11월, 12월이라고 쳐도 뭐 이제 만기가 2개월 내지는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집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도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혹은 집주인의 실입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존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애초에 다 입주를 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미 한 번 더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하다는 거죠. 이 입주 첫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그 전세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세가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사실 저렴한 가격에 입주를 하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지 않는 그 시기에부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그런 패턴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 세입자분들이 이번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고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세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만 이제 내 의사를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그 시기인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그런 세입자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혹은 집주인들이 실제 입주를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 이제 실거주에 대한 그 요건을 강화해놨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가 들어가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으면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세입자한테 집을 내줄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또 생겼고, 임대료가 제한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다 귀찮고 정신없고 골치 아프고 그냥 내가 들어갈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실제 이제 이 동네에 만약에 진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전세 매물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5개 단지가 헬리오시티,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신반포자이, DMC 센트럴 아이파크, 마포자이 3차 이렇게 5개 단지를 한국경제신문에서 취재를 했고요. 가구 수로 보면 한 13,000가구 정도 되는데 전세 물량은 헬리오시티에 2건,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에 3건, 신반포자이에 1건, 마포자이 3차에 5건 해서 총 11건밖에 없더라. 전세 물량이. 참 단적으로 바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가 현지 중개업소에서 취합을 했다고 하네요. 기준은 8월 12일 현재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공인중개사 관계자 멘트가 있네요. 가능하면 집주인이 입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반전세와 월세로 매물을 내놓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해서 전세 매물을 못 내놓던지 아니면 가능하면 집주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세율 자체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바로 세입자한테 전가되는데 그 형태는 반전세 혹은 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보증금은 유지한 채 거기다가 월세를 조금 추가하는 방법. 그렇게 이제 실제로 소득이 들어오면 그거의 대부분이 또 세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던 조세 귀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조세, 늘어난 그 세금을 세입자의 부담은 커지고 집주인의 수령액은 줄어드는, 결국은 그 결론은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반전세가 늘어나고 혹은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리게 되면 세입자분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고요. 집주인들도 어쨌든 이렇게 돌려서 받지만 반전세를 통해서 혹은 월세를 통해서 이제 월세 소득을 창출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이전보다 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도 예전보다 안 좋은 조건이 됐고 세입자도 안 좋은 조건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면 일단 정부가 그것을 과실을 수취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가 빌려준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좀 소홀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도 세입자가 보게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앞서서 집주인이 왜 가급적이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느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들어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뭐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실거주 요건들이 지금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그냥 들어와 살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입주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했을 때 집주인은 제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의치 않은 사정이 생겨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면 뭐 조금 더 부담하시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면 계약을 맺고 있는 케이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5% 임대료 인상이라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실제로는 추가의 어떤 돈을 주고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그게 암시장 임대료라고 표현을 해놨었죠. 이중 금액이 발생한다, 이중 가격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게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게 법정 임대료와 암시장 임대료가 두 가지 가격이 발생하고 그 결국은 격차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입자는 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아무래도 이런 주택은 뭐 학군이 좋다든지 혹은 직장이 그러니까 직주 근접 어떤 뭐 도심이랑 아주 교통이 편하든지 가깝든지 뭐 이런 곳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결국은 거기서 떠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학군, 교육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는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각자 사정에 맞춰서 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그냥 1, 2년만 참자, 3, 4년만 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용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있겠고, 또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전세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빼봤자 또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 출퇴근이 어려운 그런 동네로 가게 될 우려도 있고, 혹은 자녀의 그 학업 계획, 학군, 이런 것도 교육 계획이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동네로 갈 우려도 생길 수도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럴 바에야 그냥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 월세를 좀 더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 지금 현실에서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민원을 넣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아마 그 부분을 더 단속을 하겠죠. 지금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어서 경찰까지 동원해서 왜곡된 어떤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경우에 또 뭔가 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혹은 집주인들이 좋다, 안 하겠다,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세입자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피해를 보겠지만 세입자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세입자 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입자만 지금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주인도 피곤해지고 정말 내가 그냥 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선의의 세입자들까지도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그게 사실은 이제 좀 화나는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고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 정부의 시장 개입, 적극 개입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마 정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계산. 왜냐하면 지금 일단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이런 변화들, 흐름들, 이런 것이 지금 정권의 가장 큰 뭔가 약점 혹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년밖에 정권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뭔가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일단은 여대 야소 아주 거대한 그 지금 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이게 무리하다 보면은 이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 당장 어쨌든 시장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뭔가 겁을 주면 조금 주춤하는 분명히 그런 순간은 올 겁니다.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이후에 몰아닥칠 후폭풍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고민은 해봤는지,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일단은 전세 매물이 실제 벌써 시장에서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그냥 어떤 해프닝에 끝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자들도 이제 이런 게 막 너무 시끄러워지면 기자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기사 쓰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레기 얘기하고 부동산 기사에 대해서 기자들의 어떤 그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시지만, 기자들 중에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갖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상황에 대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상황을 보여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기자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시는 독자들 입장에서 자기의 스탠스와 맞지 않는 그런 기사, 그러니까 현상,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기사를 써도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과가 하나 있는 걸 왜 기사를 쓰냐 라고 댓글을 다시기도 해요. 그러면 기자는 참 사실 난감하죠. 테이블에 사과가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에는 사과가 올려져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린 건데, 사과를 싫어하는, 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자 왜 편향적인 거 아니냐, 왜 사과가 있는 거를 왜 굳이 기사를 쓰냐, 배가 있는 걸 써야지, 이렇게 댓글을 다시기도 해요. 그런 댓글을 볼 때 기자들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기사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혹은 지지하지 않는 분들, 이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놓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기자를 욕하고 기레기라고 비난하고, 이런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염근진 기자 대요즘 뉴스를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어쨌든 이 상황을 잘 알리기 위해서, 그래야만 또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시장을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테니까요.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기자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기자들, 왜냐면 요즘 매체도 너무 많고 기자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기자들이 다 사명감 있게 정말 그 현상을 잘 캐치해서 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들, 효과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즘 뉴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바로 이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